자, 태평천국 운동 이제 시작할게요. 예, 태평천국은 이제 그 태평의 의미는 중국의 이상향을 의미하죠. 그래서 태평은 그 대동세계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기독교사의 이상향이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련 태평천국의 운동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는 이제 배경을 이제 좀 보면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농민 생활의 피폐. 그래서 이제 은값이 폭등했죠. 그 은값이 폭등하면서 동조로 세금을 냈던 이제 농민들이 이제 실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재해가 재해의 반발보다는 빈발 고치세요. 재해가 빈발했고, 관리의 부패, 그 다음에 그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 성장에 따른 모두는 경제 사정, 그 다음에 그 지주의 토지 집중에 따른 그 소작농가 자장의 몰락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편 전쟁 때 패배로 해서 전쟁 비용과 배상금 지불로 세금이 증가됐다는 거. 이것이 이제 농민들에게 전가돼서 이런 것들이 농조 재정적 부담이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남경 조약 이후에 무역의 중심이 상하이로 이동하죠. 이 상하이는 원래 조그만 어촌이었는데 이걸 계기해서 이제 커지게 돼서 오늘은 중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상하이죠. 상하이 인구도 뭐 5천만에서 6천만 이렇게 이제 커지는 도시인데, 특히 이제 이때 실업자가 많이 증가돼요. 왜 실업자가 증가하냐면 운송업자들이 대규모 취업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예전에도 말했지만 중국은 그 내륙 운하가 발달됐죠. 그 내륙 운하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무역의 중심지가 상하이로 바뀌면서 이제 물류의 중심지가 내륙 운하가 아니라 뭘로 바뀐 거예요? 해운업 쪽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태평천국 운동이나 뭐 의화당 운동이나 그런 데서 이제 참가하게 되면서 이제 뭐냐면 반란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배경이 됐고요. 그다음 무력 집단 측면을 볼 때는 강동이나 강서 등의 독자적인 무력 집단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산된 병사들이 항청사에 방치됐고, 해당 세력들이 되게 많았다. 이 해당 세력들 좀 봐야 되는데, 이 해당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세력들이라고 했죠? 반청 집단들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에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손문이 신해혁명을 일으키거나 주변의 변경 지역에 반란을 일으킬 때, 요 해당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갖고 일으켰거든요. 이 해당은 대반청적인 성격이 강해요. 반면에 이제 종교 집단 교당 같은 경우에는 반청적인 성격도 있지만 또 뭐냐면 친정적인 성격도 있어요. 대표 중에 의화단 운동 같은 거 있죠. 의화권이라는 교당에서 나온 거죠. 여기는 근데 이제 반청적인 성격보다는 친정적인 성격이 좀 강하죠.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회적으로 보면 이 강서성이 비롯한 그 중남부 지역에 객가와 본진 간의 대립이 일어나는데, 객가는 굴러온 돌이죠. 그리고 본진은 박힌 돌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둘 간에 다툼이 많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면 개투라고 해요. 개투. 그래서 개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홍수준이 이 객가 출신이죠. 그래서 배상제를 만드니까 그 당시 이제 그 객가인들이 배상제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이제 혼란상을 청조가 수습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구 방법으로 자위무장 조직들을 만들게 되고 비밀결사를 만들게 되면서 이 혼란을 더 부추기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당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날 때 지도부들은 어떻게 돼 있나? 중심 인물은 당연히 홍수전이죠. 이 홍수전이라는 인물은 그 과거 시험에 몇 번 납방을 했어요. 납방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어느 날 강주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있다가 계속 납방을 하고 있대. 납방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서양 선교사들이 그 서양 선교사가 건세 양원이라는 팜프렛을 이제 나눠주는 거야. 지금도 많이 나눠주잖아요. 주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예수 성경책을 중국어로 번역한 책들이 그냥 요약본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읽을 만한 게 없으니까 읽고 있는데, 읽고 나서 잠을 잤어.
잠을 잤는데 하늘나라에 이제 딱 자기가 올라갔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예, 하나님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소개를 해주기를 뭐냐면 그 요 옆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너의 형이다. 예수님의 동생이 자기다. 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신의 그 내 말을 듣고 가서 사람들 뭐냐면 전도를 해라. 이런 이제 지령을 받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꿈에서 깼어. 꿈 얘기예요. 실제 그 꿈을 꿨는지 아는지는 모르겠고 그 사람 말이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중심해서 배상제라는 그것을 만들었다. 상제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회의, 그 집단 이런 뜻인데. 그다음 풍옥상이라는 사람인데 풍옥상은 이제 주로 이제 그 홍수의 친구로서 강서성의 객가를 중심으로 해서 널리 포교를 하는데 큰 공헌을 했고요. 이 사람은 또 나중에 남경을 올라가는 도중에 죽게 돼요. 이 사람은 전쟁 중에. 양수천인데 이 양수천은 그 강서성의 숙고지 출신이야. 되게 미천한 출신이야. 예.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능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내림을 해. 신내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신내림을 하는 거 있어요. 이걸 강동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예. 그래서 신내림을 해가지고 홍수조를 능가한 권력을 갖게 돼 나중에. 그러니까 홍수조는 이제 다투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신내림을 받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 하나님이 그랬다. 홍수조는 나중에 들어야 돼. 결국에는 나중에 북경 창변 이후에는 제거당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양수청이 이제 홍수조에 의해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 소족이나 빈농 출신이고, 위창인데 위창이는 유일하게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 지주 출신이에요. 좀 부르주아 출신이죠, 이 사람은. 그다음 석달계는 분홍 출신, 이수성은 이제 후기 지도로서 이제 말기 때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소족이와 풍옥상은 그 청나라 싸움 도중에 죽고요. 그 다음에 양수청하고 위창이는 청경창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석달계가 있는데, 이 석달계는 청경창변 이후에 독립적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사천성 부근에서 한영도에게 죽게 돼요. 이렇게 이제 그 인물 캐릭터를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그들의 사상은 뭐냐? 일단은 태평천국에서 명칭해 볼 수 있듯이, 유교의 대동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독교의 평등사상, 아까 견세양언이라는 팜프렛에 있는 그런 평등사상을 또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그 토속적인 일신교. 그런데 이제 좀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냐면 약간 샤머니즘 같은 요소들이 있어. 예, 토속적인 요소들. 대표적인 게 이게 강동이라는 거 있죠?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그 신내림. 그런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그 기독교 입장을 때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 이단적 요소가 되게 많다. 거기다가 또 유교, 불교, 도교를 부정하면서도 또 유교, 불교, 도교적 요소도 많이 받아들이죠. 특히 유교 같은 대동사상 그런 것들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빈민이나 유민, 운송노동자, 학업관리 등, 그 당시 많은 그 사회에서 소외됐던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는데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들이 내세웠던 구호가 뭐죠? 멸망흥한이죠. 이거 수능에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만주족을 멸망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한족을 흥한다. 그래서 이들도 백령교도단처럼 그 병발 대신에 뭘 해요? 장발을 해. 왜 만주족한테 개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멸망흥한이 이제 그 구호가 들어갔던 거는 아마 그때 이제 거기에 개입한 세력 중에 해당 세력들이 많아서 해당 세력들은 되게 반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민중들이 어떤 만주족에서 반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만주족 해봤자 20만, 30만 밖에 안 되고, 만주족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볼 수도 없어요. 그, 강서성이나 시골 동네에서 어디 가야 볼 수 있어? 북경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북경에 가도 애가 만주족인지 안 만주족인지 잘 몰라. 왜? 다 이제 한족화 돼버리고, 이제 중국어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일반 민중들보다는 그 당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해당이 많기 때문에 반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멸망흥한 같은 구호를 내걸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천조전모제도를 보자. 보통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에 이제 나왔던 거 보면 이 천조전모제도 관련돼서 많이 나왔거든요. 별표 한 3개 정도 쳐주시고요. 이 천조전모제도는 이 토지제도인데 단순히 토지제도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 교육과 사후 연결돼 있는 그런 어떤 전반적 시스템을 얘기해요. 근데 이 천조전모제도는 그 문건으로만 이게 발견돼 있고 실제로 그 실시되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토지제도는 그래서 이제 지방제도 일부는 실시됐지만 그 제일 핵심적인 토지제도 부분은 그냥 계획만 세웠지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자 목적은 전제적 왕권 강화 권력 아래 신분적 계급 질서 확립 그 다음에 주민생활을 전체를 국가가 통제하고요. 토지의 균분 정책 그래서 공상적 사회체제의 구분과 생산물 독점 금지 그래서 이제 사유권을 강력히 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자 토지제도는 남녀평등 입각에서 원칙적으로 성인 남녀에게 공정하게 지급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있고 실제적 분배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균분은 있지 그렇다고 해서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죠. 이게 실제로 실시됐냐? 실시하지 않은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그 실시 계획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집행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요. 한계는 소유권 군동은 의미가 있지만 지주 전호제 자체는 폐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실시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 태평천국 운동 당시에도 그 소작인들이 소작용 거부 투쟁을 했을 때 불법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평천국 운동 세력들도 이 지주들한테 걷는 세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상 또 소작쟁이 일어나면 지주편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통치제도는 이상적인 거지 실제로 실시되지도 않은 제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지제도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한간인데 이 한간은 일부 지역에는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25호 기본 공동체 단위로 100호, 500호, 2,500호, 12,500호 이렇게 한간을 설치해서 그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도록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 한간들은 이제 태평천국 정부가 양사와 시야의 25호가를 일량로 조직하고 그 말단 자치행정 조직을 삼고요. 군수 시야의 13,156간을 일본화해서 최고 행정 자유 조직을 삼고 거기에 양사마와 군수를 주면 한간을 임명해서 얘기했는데 양사마는 이제 미국 생산과 간해보호의 잉여분을 그 25가마다 이제 설치된 국고에 징수하고 그 군수에게 보고하면 군수는 토지 분배, 수익 지출 이런 것을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했다고 해요. 한국인이면 중국사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주로 한간들은 점령 지역 일부 지역에서 이제 실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초기에 한간을 임명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층민이었지만 후기에 들어 지주나 신사계층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재정적인 것은 모든 생산물은 국가가 관리하고 분배하고 잉여 생산물은 국고에 기속하고 규정을 했고 자, 개혁 내용 관련된 내용 보면 그 다음에 중국의 악습들을 폐지했죠. 아편, 노름, 매춘, 전족, 추첩 이렇게 있는데 특히 전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여자의 발을 뭐냐면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땐 여자의 발을 꼭꼭 묶어가지고 작게 만드는 거야. 왜 작게 만드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작게 만들면 남자들이 성적인 흥분을 많이 느낀대요. 시집을 잘 간대. 근데 뭐 작은 발 가지고 그 성적인 판타지를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여자들이 걸을 때 이게 발이 뭐예요? 몸은 큰데 발은 작죠? 그 다음에 뒤뚱뒤뚱 걷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되게 이제 태평천국 출발했을 때 객가들이 이제 중심에서 이제 출발했잖아요. 근데 객가들은 여자들은 전족을 안 시켰어요. 왜냐면 전족을 시키면 어떤 문제점이냐 여자의 노동력 이용하지 못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뭐냐면 이제 나중에 태평천공 운동이 남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장악할 때 전국적으로 실시했던 그 정책들이 계가의 정통에서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계가인들은 상대적으로 남녀 평등이 잘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여성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권익이나 목소리가 되게 높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축척을 폐지했다. 축척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척을 폐지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남녀평등.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물론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문서상, 천조전무제도에서 토지도 남녀를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발을 금지한다. 이 변발은 뭘 상징한 거예요? 만주족을 상징한 거죠? 그래서 변발 대신에 장발을 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조세를 경감하고 새로운 단력을 만들고 화폐를 발행하고 구호무치의 어떤 그들을 제정하고, 그 다음 유교 배치 및 공작물 파괴. 그래서 유교 및 유교 배치 공작물 파괴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사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어. 예. 이것은 왕조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유교의 어떤 상징하는 정통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러면서 신사계층들이 항영을 조직했죠. 예. 그 다음에 과거제도를 일부 실시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과거제도를 이제 실시해서 구지식인을 포섭하려고 했는데, 신사층이 별로 응시 안 했다고 그래요. 시험감이 뭐냐면, 기독교 윤리, 성경, 이런 것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좀, 팔공문 중심의 과거제도를 좀 다른 거고요. 거기에 이제 자정신편이라는 게 있죠? 홍인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홍인간은 이제 그 당시 자정신편을 써갖고 좀 나름대로 근대적 모습을 보인 모습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변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홍인간이라는 사람은 이제 홍수전의 일가 친척이에요. 일가 친척이고, 서양식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야. 네, 그래갖고 이제 후기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내용을 보면, 중앙집권 강화, 서구 기술이나 문물의 도입, 서구 열강의 외교적인 어떤 우호 관계, 교육 관계 증진 동안 중국의 국부와 민부의 증진, 근대화 작업을 이제 추구하고, 제한적이지만 자본주의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그래서 태평주의 경제 이념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태평전국은 경제적 이념은 뭐예요? 공산주의죠. 군분사상이죠. 근데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인간은 이 자정신편에서 이제 태평전국의 어떤 사상을 대변했다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쓴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제 약간 근대적 의견들이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한의 중에는 실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실패한 요인이 뭐냐. 이들은 결국 실패했는데, 일단은 지도층에 내분이 있었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청경참변이라고 하는데, 청경참변 왜 일어났냐면, 이들이 이제 남경을 점령하면서 이제 각각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게 돼요. 그래서 홍수전은 천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달에게는 익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창이는 북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수청은 동황이라고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청황인 홍수전은 종교에 몰두를 하게 해요. 종교에 몰두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니까 실제 정치는 누가 했냐 하면 동황이었던 양수청이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까 양수청은 무슨 권한이 있다고 했어요? 강동이라는 능력이 있죠. 신내림. 그래갖고 신내림, 예수님, 하나님 핑계대면서 정치를 한 거죠. 심지어는 천황하고 대립할 때도 천황 불러놓고는 무릎 꿇게 하고는 또 예수님, 하나님 강동해갖고 신내림 받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훈계하고. 그러니까 청황 입장할 때는 되게 불쾌한 거지. 넘버원은 자기인데. 예. 그런데 이제 양수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누구냐? 북한이었던 위창이라는 사람이 있어. 위창이는 중소 지주 출신이고 부르주아 좀 출신이야. 돈이 좀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양수천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좀 무시했거든. 양수천 출신이 뭐예요? 예. 이 사람은 수술 굽는 사람이잖아. 하층민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능멸하고 하니까 이제 너무 열이 받았는 거야. 근데 이제 청황도 열이 받죠. 자기 무시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청황이 그 당시 이제 홍수전이 북한 위창이한테 명령을 내요. 제거해라. 그러니까 북한 위창이가 군대를 이끌고 동황보를 급습을 해요. 양수천과 양수천 일단은 다 죽여버린 거, 도륙을 내버린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북한 위창이가 뭐예요? 또 2인자 역할을 하고 또 청황을 또 능가하니까, 이 청황이 또 뭐냐면
그 제거를 해버리죠. 북한을.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광이었던 석달기가 의심을 내, 또 의심을 받아. 이광이었던 석달기도 나중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경을 탈출해갖고 사천성을 돌다가 죽게 돼요. 이 사람도 그 한용의 공격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말기에 들어가면 청왕이 이제 오른팔 왼팔 다 잘라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친족들을 많이 등용을 해요. 그래서 호의 그 지도자를 보면 홍인간 그런 사람도 친척이 있고, 그리고 좀 약간 좀 잘난 사람이 이수성 정도?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없어. 결국에는 이제 사방으로부터 상순군이라든지 그다음 항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되죠. 이런 북경참변이 일어났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북경참변이 아니라 청경참변이지. 예, 말을 잘못했네. 그래서 청경은 지금 어디죠? 남경이에요, 남경.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태평천 운동들이 남경을 점령하고 청경을 바뀌고 거기에 정부를 세웠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두 번째는 구세력의 재편성, 그 관료와 신사층의 재편성과 반격. 대표적인 항영이죠. 그래서 항영 조직을 통해서 이들을 이제 진압을 하게 했고, 대표적인 중국본의 상군, 이홍장 해군, 자종당의 초군, 나중에 이제 북양군벌의 기원이 되는 그런 집단들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외세의 청조지원, 상승군이죠. 원래 이제 태평천국하고 이제 서양 세력들은 관계는 그 중립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서양 세력들. 그 서양 세력들 입장 볼 때는 그거 예민한 거야. 왜냐하면 태평천국 운동이 뭘 내세웠어요? 기독교를 내세웠잖아요. 겉으로는. 그리고 자기를 양형제라고 하면서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만나보니까 이 태평천국 운동의 그 교리들이 자기들 그 기독교 교리에 볼 땐 뭐가 되는 거야? 이단이죠. 이단이고 뭐 보니까 아편무역도 허용도 안 해주고 깐깐하고 거기다 이제 나중에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북경제가 맺게 되잖아요. 북경제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죠. 서양 열강들이. 근데 만약에 청나라가 무너뜨리고 태평천으로 넘어갈 경우에 정권이 넘어갈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 그 조약의 결과를 얻었던 것들이 다 상실되잖아요. 그러면서 청나라와 서양 세력들 이해관계가 딱 일치돼 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남경조약, 북경조약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냐면 직접 군대를 파견한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청나라 관리들 별로 안 좋아하죠. 물자를 지원을 해줘. 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훈련관들 파견하거나, 용병을 이제 고용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거나, 그래서 만든 군대가 뭐냐면 상승군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승군과 한용의 반격을 받고 결국에는 진압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향을 보면요. 자, 운동의 진압 과정에서 신사층이 간직과 군비징수권을 받고, 그래서 이 군비징수권을 뭐라고 하죠? 이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각 지역의 이금을 징수권을 얻게 되고 이걸 가지고 군자금을 이용하죠. 자, 그래서 이게 예전 기출문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발언권이 세지면서 양모운대 추진사에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운동 진압 과정에서 뭐 해군, 초군, 뭐 상군 이런 조직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군벌의 기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태똥이나 뭐 손문 그런 사람들 큰 영향을 주죠. 그래갖고 민중혁명의 선고자였다. 그래서 농민 중심의 반봉건 계급혁명을 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신해혁명이나 또 모태똥의 군사편제도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구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그러니까 종전의 반란 같은 경우에는 불교인 미륵사상이나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했죠. 근데 이건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단이지만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되고요. 그러면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15페이지. 자, 315페이지 8번하고 9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보면 다음 기억이 일어난 경제적 배경을 두 가지로 말해보고 홍수전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준 미친 책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상세 교리 중에 니은과 관련된 교리 두 가지를 서술해보고 태평천국의 주장 내용을 세 가지로 기술해보시오. 자, 일단은 경제적 배경은 뭐냐. 자, 이거 아까 전에 언급한 것처럼 아편전쟁 패전후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고, 그것이 백성들이 전가했고요.
그 다음에 아편과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은값이 뛰고 물가가 폭등하게 되죠.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홍수전에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줬던 책이 뭘까요? 건세 양언이라는 책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리, 거기 기독교 다른 토속적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상제를 믿으면 질병은 물론이고 호랑이 해나 독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강서 지역에 뭐죠? 강동이라는 게 있죠. 강동. 신내림 같은 것들을 이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개혁주장 내용들은 뭐 멸망 흥한을 기반으로 해서 정발을 장발곤치고 남녀 참배를 반대하고 유교를 배척하고 토지 균등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축척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전족도 금지시키고 그런 내용도 있죠. 이거 쓰시면 돼요. 축척 금지는 근데 이거 제대로 안 시켜져. 축척 금지는. 그래서 남자들이 그게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제 명예를 얻으면 여자들 여금을 거느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결혼하면 여자분들이 돈 관리를 하더라고. 바람을 피지 못하게 하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들도 그 뭐냐면 이제 부와 권력을 얻다 보니까 뭐냐면 청왕부터 해갖고 동왕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 몇 명씩 거느리죠. 추첩이 실제로 뭐냐면 계속 있었던 거죠. 자 지금도 그렇죠. 뭐 중국 가보면 뭐 되게 추첩들 많던데 돈 많은 사람한테 갖다 붙이는 이쪽 스폰서들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있고 9번은 이제 보면 다음 가에 들어갈 토지제도의 명칭을 써보고 그 내용을 말해보시오. 토지제도와 같이 실시한 행정제도 행동의 개혁 내용을 서술해보고 이 당시 실시한 풍습과 문화 면에서 실시한 개혁적 내용을 말해보시오. 토지제도는 뭘까요? 천조 전무제도. 남녀의 구별 없이 일정한 토지를 이제 균등하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행정제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간 조직들 쓰시면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 2,525를 기본 단위에서 100호, 500호, 그 다음에 2,500, 1,200마다 한간을 두는데 주로 그 양사마, 뭐 군간, 이런 걸 뒀죠. 자, 그 다음에 혁신적인 개혁 내용은 아까 얘기한 아편, 노론, 음주를 금지시키고 여성의 정족 금지, 새로운 달력과 새화표를 발행하고 국어체 문장을 제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10번 문제를 보면, 기획의 배경을 서술해보고, 니은의 입장 변화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간 인물을 각각 써보고, 디귿의 사건의 명칭을 말해보시오. 자, 신사 지주계층들은 상권과 단련을 조직하여 태평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였다. 배경은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요? 태평천국 전직 가운데 공자, 맹자의 저서를 포함한 유교 배척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신사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가와 나에 니은의 입장 변화. 자, 원래는 중립적이었다가 나름 탱진적 이후에는 친정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상승군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이고. 자, 가는 어딜까요? 동왕, 양수천. 그 다음 나는 위창인데 이 양수천을 누가 공격했어요? 위창이가 공격을 했죠. 그래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또 위창이는 다시 이제 청왕한테 죽고 뭐 이런 식의 관계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을 보면 자 여기 위줄진 기역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니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이 청주에 미친 영향을 서술해보시오. 자, 선문은 태평천국 운동을 중국의 민족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민권주의의 부족으로 봤어요. 민권주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중국공산당 1927년 이후 농촌에 홍군을 건설하는 과정 태평천국의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공산당은 그 뭐냐면 제1차 국공합작이 깨진 후에 전국 각지에 뭘 만들어요? 소비에트를 만들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때 군대의 평성과 교육 같은 것들, 이런 문화들을 배우고자 했다. 특히 교육에도 많이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홍군들이, 가다가 쉬잖아요? 그럼 자잖아. 그러면 이 당시 이제 뭐냐면 자려면 밑에 까는 게 있어야죠. 그래갖고 지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떼오는데, 떼오면 꼭 주인 허락을 맡아야 돼.
그래서 태우고 같이 다시 보면 다시 수선해서 건져주고, 그리고 먹을 걸 구할 때도 꼭 가격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돼요. 물건 훔치면 곧바로 총살이고 엄격한 구제를 시켜요. 그래도 나중에 홍군들이 농민들 지지를 많이 해줬던 게 뭐냐면 일반 군벌 군대들 오면 뭐 약탈하고 그러거든요. 부녀자들 뭐 유린하고 강간하고. 근데 얘네들은 딱 질서가 있고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딱 먹어 살려면 돈도 다 지불하고 대가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홍군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거야. 그리고 너도 나도 또 이제 자제들 또 홍군을 보내고 이러면서 세력이 불기 시작한 거죠. 자,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청주에 미친 영향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운동의 결과 봉건사에 큰 영향을 줬으면 특히 중국군의 상군, 이용자 해영 같은 한인 우영군들이 반란 진압에 결정적 공을 세웠고, 이걸 바탕으로 양모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 11페이지, 다 풀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양모운동으로 넘어가, 양모운동. 이제 양모운동도 이것도 하나하나 다 봐야 돼. 진짜 중요한. 자주 나오죠. 여기 보세요. 세 개 어렵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번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어. 한 3년 안 나왔죠? 그러니까 나올 때 됐어요. 양모운동. 또 한 번씩 이제 뒤쳐보면서. 근데, 그 양모운동은 이제 그들의 이제 한계나 이제 주장 내용을 이제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있고, 양모운동 공부할 때, 한의중하고 동계에 있는 내용도 있고, 그 강제중국사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5권부터 그게 6, 7권인가? 예, 5권에 있을 거야. 뭐 양모운동, 헌법자강운동, 그 뒤에 이제 뭐냐, 근현대 그 흐름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애우지는 마시고 그냥 쭉 읽어보시면 좀 많은 것들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문장도 쉽게 돼 있어. 어차피 근현대에서는 어려운 게 없죠? 예. 근현대 왜 어려운 게 없냐? 사건 중심으로 쭉 기술돼 있고, 항상 나쁜 놈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강제중국사 읽으면서 공부를 또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모운동 넘어가 볼게요, 한번. 양모운동 넘어가기 전에 중국 근현대사의 이제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양모운동은 일단은 기술적인 변화를 받아들인 거죠. 서양의 기술. 그러면 양모운동에 넘어서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양모운동 한계가 노출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게 뭐야? 범법자강운동이죠. 범법자강운동 뭘까지 받아들이냐?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법과 제도, 이것도 같이 받아들이자는 거야. 그 정치체제를. 그런데 이제 범법자강운동이 이게 나중에 반동으로 해서 무슨 범법 통해, 그러니까 범법 자가운동이 그 당시 서태 반동을 통해서 이제 깨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청나라 정부가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청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중국의 근대를 하자. 이게 무슨 사상이야? 혁명이죠. 그래서 신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 단계까지 넘어가면 이제 뭐냐면 이제 제도나 기술뿐만 아니라 뭐도 받아들이자, 사상도 받아들이자까지 나가요. 예. 그래서 이런 세 단계에 거쳐갖고 이제, 뭐냐면 나갔다. 예. 근데 흐름이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럼 양모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양모운동에는 어떤 시기였냐? 동치중흥 시기였어요. 동치중흥. 그럼 동치중흥이 뭐냐? 동치제의 중흥이었다. 동치제의 어머니가 누구죠? 서태후죠? 그래서 이제 서태후의 섭정, 동치가 어린 나이도 시기하죠. 섭정을 받으면서 이제 중흥 시기로 바뀌는데, 이 중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되게 이제 거의 망했던 왕조가 어떤 계기로 해갖고 다시 부흥하는 걸 중흥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1860년대에서 한 80년대, 20, 30년대 정도 이 시대인데, 이 시대가 이제 중흥의 시기로 했었던 건 뭐냐면, 청나라의 내정보다는, 청나라의 내부적인 원인보다는 열강사의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열강사의 어떤 자국 문제 때문에 청나라의 상대적 간섭이 좀 덜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미국은 서부 개척 사업이 있었고, 미국은 나중에 참여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영국과 세포이 반란이라고 정신이 없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월남도 건영하게 되고 그런 것들. 외부 문제 때문에 잠깐 서양 열강들의 침체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양모운동의 의미를 보면요. 양모라는 건 서양의 문화죠. 문물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양모운동의 뭐냐면, 방침을 정했던 사람이 뭐냐, 어떤 기반을 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위헌이라는 사람이야. 위헌이 해국도지에서 서양의 장기를 배워서 서양을 제압한다. 자, 여기에서 장기라는 거는 기술을 배워갖고 서양을 제압한다. 그래서 이제 양모운동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동도석이라고 하죠. 여기는 뭐야? 중체서양이라고 하죠. 중체. 그래서 중체라는 것은 서양의 근본적인 거, 제도나 이런 것들, 정치를 우리 걸 지키되, 서양에 필요했던 서양이 발달한 기술이나 무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우리는 동도서기, 뭐 중체서양, 일본은 하원양제 다 이런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양모운동의 배경을 이제 보면 시기적으로 어떤 시대가 겹치냐? 일본이 메이지 유신과 겹쳐. 일본이 메이지 유신 1868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과 일종의 체제 경쟁 관계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아편 전쟁과 연료 사건 통해 서양의 군사력을 경험했죠. 이 서양국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 공동의 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서양과 협조사항이 성립돼요. 그래서 서방의 원조도 제공받고, 그 다음에 영국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라부터 어떤 근대 과학기술이나 자본 협력도 제한을 받고, 영국의 어떤 군함을 도입하고 영국식 군사훈련을 또 세우고 등등등 이런 협조관계가 형성되고 협력관계야.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또 아까 이제 문제에서 풀어본 것처럼 동치가 즉위하고 동치제의 어머니인 서태후가 공치하고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예, 북경정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앞에 전에 왕이었던 항풍제가 임명했던 측근 3명을 처형시키고, 그리고 서태후 중심의 수정치제를 확립해요. 그리고 서태후가 이제 공치제를 내세워갖고 이제 먼저 정치를 하게 되죠. 이 공치제는 개혁 개방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양모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냐면 좀 지원도 해주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리 기무사무하문 같은 거, 총리하문 같은 거 만들죠. 그리고 서태후도 이제 욕을 얻어먹어서 좀 많이, 왜냐면 양모운동 방해하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상대적으로 수구파 관료보다는 약간 깼어. 물론 나중에 이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서태후가 그 다음에 등장 한인 대관료도 연결되면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운동 청국이 진행되면서 엘리오 사건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서구는 무적에 의한 분쟁보다는 평화적 방법으로 중국을 근대화시키려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내부 문제도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 문제에 별 간섭할 여지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동치식의 대의적 안정을 점점 뭐라고 인식하냐면 중흥이라고 인식을 하죠. 중국 지식인들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동치 중흥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들어가면 민중봉기도 일시적으로 가라앉고, 외세와 전쟁도 없고요. 60년대 이후에는 제2차 아편전 이후에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평온한 상태죠. 그 과정에서 또 태평천국 운동 진압했던 이웅장, 자종당 같은 한인 관료들이 이렇게 이제 중심 모여서 서양의 이제 새로운 기술들 받아들이는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가와 나사료가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가와 나사료는 이용장 상소문하고 이제 이용장이 중국군에 보내는 편지인데, 특히 가사료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용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료예요. 그래서 눈에 많이 발라두세요. 네, 이거 나오면 양모운동이다. 사료를 많이 발라둬야지 이게 양모운동인지 범법자금운동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서 사료 안에 뭔가 단서가 있지 않냐. 물론 사료 안에 단서가 있긴 있어요. 근데 단서가 그렇게 많이 안 주어져. 심지어는 친절하지 못하게 단서도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역사 시험을 보는 거지 뭐냐면 언어 추리 능력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몰랐다 보면 다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료를 안 읽었다는 거 아니야. 중요 사료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모운동의 주체들은 누구냐? 양목파 관료들로서 이제 그 당시 태평천국 운동에 참여했던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용장, 진국군, 자종당 이런 사람들인데,
이용장은 이제 태평양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넘버원이 돼요. 공칭왕 다음에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지계총독이 되고, 지계총독은 상당히 끝발이 있죠. 그래서 지방장관 중에서도 넘버원이야. 왜 그러냐면, 지계는 지계성이다 해가지고, 그 주변 북경 지역을 이제 뭐냐면 했던 거야. 그래서 직접 중앙정부에 가난한 지역이죠. 이거 건의도 높고, 그래서 오늘날은 경기도 비슷한,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지계총독이었고, 였던 이제 이용장,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양 함대가 만들어지죠. 중국 최대 함대는 북양 대신에 또 연임하고. 그 다음에 자종당은 이제 신강 위구르 쪽에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변경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그 당인데 이게 이 사람이 해민 반란을 진압. 해민은 뭐냐면 이산교도 반란들, 이런 것들 진압하고. 장지동 이런 사람도 있다. 그 외에도 공치왕 있죠. 이 사람은 중앙조정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보수파 서태를 견제를 받으면서 이제 했지만 청벌전쟁 때 실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사상적 지향은 아까 얘기했던 중체 서양이죠. 그래서 동도서기와 한국양지가 비슷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개혁 내용을 이제 볼게요. 뒤에 넘어가서. 자, 개혁 내용을 보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중체 서양에 입각해서 군사기술이라든지 서구의 발달된 기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주로 있죠. 그래서 서구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위해서는 이걸 처리하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총리아문을 설치해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 총리 각국 사무아문인데 줄여서 우리가 총리아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 영향받아서 우리나라도 통리기무아문 설치했죠. 통리아문. 그래서 외교를 전담하는 기구였고 공치왕이 그 수장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당시에 외교뿐만 아니라 통상을 포함한 그 무기 구입, 서양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었어. 그리고 군기철 제치고 이 당시에는 또 중요한 간서가 되죠. 총리아문은. 총리아문은 언제 폐지돼요? 총리아문은 그 위화당 운동 이후에 폐지되죠. 외교부로 교체되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총리함은 주로 서양과 이제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종전에도 이제 또 하나 비슷한 기구가 있었죠. 뭐가 있어? 이범원, 예조. 예조는 외교와 관련된 거. 이범원은 뭐와 관련된 거죠? 신강 위구르나 티벳 같은 변경 지역 문제. 그래서 이범원과 예조와 달리, 그러니까 이병과 예조 같은 그 동등한 어떤 기관으로 이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군수공업을 발전시켜갖고 그 군제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북양, 남양 복권 함대를 만들죠. 북양 함대는 이용장이 장악을 했던 부대고 그래서 이제 해군 계통의 부대고 남양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있고 복권 이렇게 세 개 함대가 있었는데 문제는 규모만 컸지 통일적인 지휘체계가 아니었어. 각각 뭐 상군계, 해군계 이런 것들이 장악을 해갖고 이제 있고 결국에는 청불전쟁 개멸원이었죠. 나중에 이제 남양함대와 복권함대가 청불전쟁 때 깨지거든요. 근데 깨지고 있을 때 그 북양함대는 도와주질 않아. 왜? 자기 계열이 아니라 해갖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멸원이고 특히 북양함대는 최고의 함대인데 나중에 청일전쟁 때 깨지죠. 이게 북양함대는 또. 예. 자, 그 다음에 방직공장 같은 근대적 공장을 건설하고 운송, 통신, 강업 이게 분야까지 확대되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무기를 만들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철이나 강석 같은 거 필요하죠. 강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무기를 신속하게 만들려면 또 운반하려면 운송, 통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군수공업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군수공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도 같이 육성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우는 유학생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훌륭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하려면, 외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외국어 학교를 설립했는데, 동문관을 설치하죠? 동문관. 그래서 동문관을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동문관은 왜 동문관이냐면,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 이렇게 들어올 때, 동쪽에서 들어와요? 서쪽에서 들어와요? 육로가 아니라 해양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동쪽의 문을 받아들인다. 이거 동문관인데,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동문관 있죠? 유경공원 설치하기 전에 한 2년 동안 운영했던 그 기구 있잖아요. 외국 교육기관.
그거 이제 좀 약간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 그 다음에 군사를 약성시키기 위해서 수사학당의 구비학당 같은 걸 설치해서 육군과 해군에 대한 군사학교 같은 것들 만들었죠. 체계적인 군사학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군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혁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기술, 무기, 뭐 이런 것들, 이제 물질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이제 자강, 교육, 부국을 표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 보면 되고, 자, 경과를 보면 결과 일시 안정을 초래하고 동치중흥을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근대 공업 설립과 근대적 과학의 기술의 유입이 계기가 되고, 결국에는 실패하죠. 뭘 통해서 이게 드러나죠? 청일전쟁. 같은 기간 동안 메이지 유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이지 유신의 체제 경쟁 동안 했는데, 이게 천불정절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왜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을 이끌었던 그 기반에 됐던 뭐야? 양국의 어떤 생산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 총집결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패했다는 것은 양모운동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양모운동과 메이지 유신의 차이점이 뭐냐? 아니, 한 개부터 이제 볼게요. 요거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자, 한 개를 보면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과 좀 비교해서 이제 보면 돼. 한 개도. 일단은 이 동체종의 기본 정신이 정통사회 농업을 부흥했다는 거야. 그 근대적 사업이 아니야. 그래서 좀 근대 국가 건설과 좀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서양 제도의 도입 없이 그냥 기술만 받아들이자. 서양 문문의 피상적인 모방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왜 만들어졌는가? 이유나 그 다음에 원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기만 받아들이자, 겉모습만 받아들이자,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주도했던 지도력의 문제가 있어요. 양목파 관료들은 그 정부 내에서 그렇게 권력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 이후에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좀 발언권이 높여졌다고 해도 별로 권력이 없고, 주로 권력 있는 사람 누구야? 서태후죠. 근데 이 서태후는 이게 좀 간을 보는 거지. 자기한테 필요할 때는 지원해줬다가 필요 없으면 내치고, 그런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대화의 어떤 뭐냐면 사상도 없고 그 신념도 없어. 그냥 권력 의지만 강한 여인이야. 그래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되게 운영도 비효율적이고 개인적 지방 차원에서만 해. 중앙 개혁청이 아니라 지방 차원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또 뭐 호남성에 갔어요. 양목파 관료가. 그러면 호남성에서 개혁을 하죠. 그러면 자기 쪽에 임지로 가잖아요. 다른 데로 기간을 맞추고 다른 데 가면 호남성에 세워진 공장을 다 뜯어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야. 왜?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방적이고 개인적으로 분산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에 실제 못하고 되게 분열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사태우가 이제 일일이 방해를 했고, 그리고 거기 추진했던 사람들이 되게 양목파 관료이기 때문에 신사계층이기 때문에 근본적 개혁을 하기는 좀 그랬어. 왜냐면 이 사람들도 기득권 걸린 게 많아. 개혁을 너무 본격적으로 하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혁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간독상판 체제에 포방을 했는데, 간독상판은 간이 관리하고, 간이 그 당시 이제 그 관리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체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그리고 되게 이 기업들이 군벌 집단들가 아니라 군벌이다 보면 상군, 해군, 이용장, 자중당, 양목파 관료가 연결됐기 때문에 돈줄 역할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 돈을 벌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되게 이제 그 토지나 군사 장비 사들인데 뭐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윤이 전이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 제한적인 역할을 했다.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간독상판을 너무 부정적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적 견해가 등장했죠. 왜냐하면 초창기 때 중국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간의 지원은 어쩔 수 없었다. 일본도 비슷한 것도 있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그리고 그 당시에 청일전쟁 패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은 서양 열강들이 별 관심이 없는 지역이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구도 많고 시장도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양 연구에서 중국에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도 많고 가족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늦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1번, 2번, 3번, 4번 외워두세요 이거. 예, 시험 문제 3번 물어봤어 3번. 예, 예전에 나왔던 것이 안 나오겠지 그런 생각 버리세요. 예전에 나왔던 게 항상 나와. 예, 그래서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양모운동과 메이지 유닛의 차이 이거는 이제 있는데 일단은 위로부터 개혁은 마찬가지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 위로부터 개혁이지만 양모운동의 주체는 신사층이죠. 기존 체제 내의 개혁이고 메이지 유닛은 아예 하급 신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반란을 일으켜갖고 정권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볼 게 없으니까 개혁을 통해 손해볼 게 없으니까 가감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양호운동은 지방세력의 분산적으로 진행됐지만 메이지 유닛은 중앙의 어떤 일련된 그 일련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됐다.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또 차이점이 있죠. 예. 그래서 공통의 차이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건 논문을 관련된 논문을 쓴 적이 있어. 대학교 1학년 때 학술제 한다면서 그래갖고 이제 썼는데 그 보니까 이제 그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제가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11년 전에 그 논문 파일을 올려놨어. 내가 유니텔이나 그 교사동에서 파일 올려놓은 것 같은데 역사동하고 유니텔이 그 교사동하고 역사동 그 동호회가 없어졌어요. 그 파일을 손실됐는데 파일 어디서 발견했냐면 대학 캠퍼스 그 리포트 갖다 파는 데 있죠. 거기 올려놓은 거야. 그 내 걸 받아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저작권이 그쪽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내래. 2,000원인가 3,000원. 그래갖고 좀 근데 양모운동하고 메이지 유닛의 차이점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건 아닌 논문인데 한 30-4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짜집기 논문인데 좀 안타깝더라고 이걸. 내 돈인데 어떻게 전원놀이 왜 갖다 파나. 그 논문 좀 보신 분도 있을 거야. 제 논문이에요 저거. 하여튼 저희 학교 가보면 학술 논문제 있어요 거기에. 안타깝긴 하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형사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형사평가 12번 문제 풀어볼까요? 12번 316번 316페이지 316페이지 1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기획운동의 기원이 된 책과 저자명을 말해보시오. 양모운동의 기근과 니은의 기구의 역할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그 가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자, 여기 보면 동치 연간의 추진이기 때문에 동치 중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모운동의 기원이 됐던 건 위원회 해국도지에 있죠. 그 다음에 총리함원 설치 역할은 이제 신유정변, 그러니까 북경정변 이후에 서태후와 공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면서 청일전쟁 동안 일본에 패할 때가 약 30년 동안 진행했던 그 운동이 양모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 317페이지 넘어가서 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자 다음 태평천국 운동이 진압할 때 이용자가 중국군이 이끌었던 항용의 명칭을 쓰고 보고 양옥파 관리들이 근대 무기를 도입했던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이거 디귿식 개발 이유를 말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때 이제 이용장은 해용이라고 하고 해군이라고 하고 중국군은 상군이라고 하죠. 그 다음 도입 배경과 개발 이유를 보면 일단 청주는 아편 전쟁과 엘리온 사건을 계기해서 서양 무기의 위력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태평천국의 안팎의 위기에 처해졌을 거. 그 다음에 왜 강산 개발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산업시설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석탄과 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다음에 기획과 관련된 함대 3개를 써보고 함대 운영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함대 건설 바탕이 되었던 해방론의 내용을 기술해 보시오. 해방론은 이제 세방론과 함께 이제 그 논쟁을 펼쳤던 건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고요. 자 일단은 기획의 함대 문제점은 뭘까요? 기획의 함대는 뭐죠?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자 일단 일단은
그 뭐냐 일단은 남양함대, 복권함대, 그 다음에 이건 북양함대, 북양이라고 치세요. 복양함대가 아니라 세계함대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군은 해군파, 상군파 나눠져서 통일진 지휘계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천불전쟁 때 복권함대가 개멸되는 원인이 되죠. 예. 해방도는 이용장이 주장했고, 저게 바다로부터 건너온 이제 미국 제국,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제국 주권을 먼저 막아야 된다. 뭐 그렇게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 기획의 의미를 말해보고 이들 기업의 운영 방법의 특징을 변화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투자에 참여했던 상인들의 특징을 써보고 이들이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를 기술해 보시오. 했는데, 자, 외국 자본주의 이후의 중국 진출에 대항해서 양국파는 민족 자본과 민간 기업의 양성을 심을수와 반간 방민의 간독 상판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반간 방민의 간독 상판은 어떤 거냐? 자, 요거는 간에서 간독하고 민간에서 경영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기업 운영 방식은 창업 초기에는 거액의 국가 자본이 투자되고 양목파 고관들이 추천한 관료가 기업을 운영했으나 후에는 점점 민간으로부터 자본을 모집하고 거액을 투자하는 방법을 했다. 그래서 간이 간독하고 민간이 운영한 것은 이제 있는데 초창기 때는 주로 이제 관료들의 어떤 적극적인 간섭이 많았지만 후기에 들어가서 자본이나 경영에서 민간 자본들이 이제 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들 상인들의 특징. 이들 상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매판 자본가라고 해요. 매판 자본가. 이 매판 자본가라는 의미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토착 자본가, 자본이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 성장한 게 아니라, 외국 상인들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외국세계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상해나는지 이런 소주, 항주 같은 양증한 하류 지역의 절강 자본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매판 자본가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어떤 특혜를 받았나? 자, 간독 상판 기간은 외국 자본주의 압력이 와서 취약한 중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부터 세자상 특혜, 강물, 간용 이런 것들을 납품받는 그 영업 독점의 특권을 넣었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형태야. 오늘날 따지면 일감을 다 몰아주는 거야. 그 매출을 되게 높여주고, 그래서 특혜를 받았어. 예.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공사, 공기업 이런 특징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구한말 보면 그 보부상들이 만든 조직들이나 회사에 일종의 특혜를 주자, 독점권을 주고 이런 거와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산업화 초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건 국가가 이제 힘을 밀어주고 특정 자본을 배정할 때 어떤 기업에게 몰아주는 거는 초창기 때 다 보이는 현상들이거든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양모 운동을 이제 살펴봤고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범법 자강 운동. 우리 언제 시작했죠? 이게 1시간 넘었나요? 예? 10분 했어요? 좀 쉬었다 하죠. 예.